오늘은 석박사 계신 분들만 들어오시니까 음, 좀 내용을 좀 적게 하고 hopefully 그리고 질의응답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특수교육학과 교수고 사회복지 쪽은 특수교육과 연결된 부분을 아는 거지 그 자체로만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좀 남다르게 돌아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자청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쉽게 제가 수락을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종류로 그 분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다 짧아요. 길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역사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복지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장애인 중심으로 그리고 그런 지원 체계, 지원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미국에서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고 내놓은 해답들은 무엇일까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시니까,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이나 태도는 한번 좀 어떨까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질문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트맨 영화 아시죠? 배트맨. 그 배트맨의 역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트맨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팝콘 사느냐고 늦게 들어가면 미스하는 그 첫 부분이 뭐였느냐면 이 배트맨은 좋은 사람이고 그 배트맨하고 싸우는 그 친구가 펭귄이라는 친구예요. 그죠? 펭귄이라는 친구인데 첫 장면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이 아기를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개천에 버려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장애였기 때문에. 근데 그 장애도 뭐 대단한 장애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손이 이렇게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덜 있다. 그래갖고 이 엄마 아버지가 이 야밤에 자기네들이 낳은 아기를 가지고 가서 개천에 버리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버리거나 죽여서 없애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펭귄이 그래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어요. 버림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노트르담의 고추라는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종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눈에 좀 안 띄고 띄어도 이렇게 곱추라는 걸로 이렇게 놀림을 받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이래야 되는 시기가 또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레인맨 보셨죠? 레인맨은 누구나 다 아는 영화인데 그 레인맨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굉장히 유명한 남자 두 분 다 근데 그 동생이 30몇 살이 넘어갖고서도 자기 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형이 장애가 있어, 어티즘이 있어가지고 보육시설에 어렸을 때 보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동생인데 커서도 몰랐어요. 형이 있다는 걸. 그러다가 이제 재산 상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이라는 존재가 나타났고, 그래갖고 이 사람은 웬만하면 가서 좀 뭔가 좀 다 뺏어볼까 하고 이제 그 형을 찾아가서 형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게 뭐 반복적인 말도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자기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는 도중에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좋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키는 뭐냐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도 모르게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보호시설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던 거고, 지금은 없다고 보지만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개선됐지만 포리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 포리스트 검프에서도 보면 엄마가
포레스트 검프를 낳죠. 근데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얘를 시설로 보내라. 얘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니까 보내라 그러는데 엄마가 안 보내죠. 엄마가 안 보내고 그냥 얘를 키워요,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75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1975년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보호시설로 누구나 다 보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용감하게 나는 내 애를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데리고 있다가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영화에 그게 나와요. 엄마가 교장 선생님하고 좀 불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애를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들의 희생이 엄청났어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80년대가 되면서 75년도에 이제 법이 시행되고 80년도 되고 90년도가 가면서 이제 I am Sam이라든가 장애인의 이름도 생기게 됐고 My Other Sister 해서 뭐 결혼식을 하는 그 장애인의 모습들도 영화에서 그려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그 배에다가 장애가 있다고, 이건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장애를 있는 사람들 배에다 태워가지고 그냥 출항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그 항해를 가다가 바다에서 사실 죽기를 바라는 거죠. 바다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철창에 넣어가지고 놀림감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없애버리고 죽이고 뭐 이러는 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 그림은 바로 시설에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연옥에서의 크리스마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앤 퍼기토리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 시설들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로 만들어진 그런 그림 책자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의 역사가 되어 왔다. 근데 지금은 물론 죽이지는 않지만 아직도 조롱의 대상이고 저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면서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애들이 모여서 놀면 지금도 그 앞을 지나가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죠. 애들이 무서운가 하면 이제 또 그 노인분들이 무서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골목에 모여 앉았다가 제가 지나가면 아이고 이쁘게 생겼는데 몸이 저래서 못 쓰겠구만이라든가, 그러니까 쭈쭈쭈쭈 때는 그 소리가 싫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렸을 때는 다 돌아다녔었어요. 뭐 요즘은 뭐 이제 휠체어를 타니까 다리를 절 일은 없어요. 휠체어 타고 뿅 지나가니까 오히려 그분들보다 보호시설은 없지만 지금 다시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학문적인 배경이라든가 태도는 뭐였냐면 우생학이었잖아요. 19세기 때, 그러니까 1800년도 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우생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뭐 좋은 피와 뭐 가문과 힘과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열약하게 태어난다, 열성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라면은 그다음에 남을 돕는 이타적인 자세로 이렇게 열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치워줘야지만 이 안전한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똑똑한 사람을 점점 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생학적으로 우성적인 사람들끼리 뭐 결혼을 한다든지 우성적인 사람들끼리 살아야 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부족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쓰는 자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을 보호하자. 혹시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뭐 덜 주자.
이따가도 동등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공평하게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공평함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열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뭐 고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뭐 생각하는 것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자. 우리 참 좋은 일 많이 하자라는 이런 우생학이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은 차별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본인들은 뭐 이타적이다, 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자원을 보호하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차별을 조장했고 그다음에 인종학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구집이 장애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 인종이 너네 인종보다 좋아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그러니까 독일인도 아니죠. 사실은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려고 했고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최근에는 우간다에서 그 흑인분들을 우간다에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렇다면 뭐 차별은 지금도 되고 있어요. 하여간 학살만 안 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불임 수술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불임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부모들이 애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그 장애의 자녀들이 100% 이해를 하고 권리를 엄마 아빠에게 주면서 나 불임해도 좋아라고 진짜 컨센트를 했을 것이냐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또 뭐 막 그 좋은 소리로 야 너 애기 나면은 뭐 이런 게 이렇고 힘들고 이러고 저고 뭐 밥을 못 뭐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위협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부모님들이 이게 불임 수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불임 수술을 암암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태도는 시설화를 부추겼죠. 모든 장애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 장애인보다는 하여간 좀 약자인 사람들. 약자인 사람들을 모두 다 그 시설로 보내게 되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갖고 그 전에 랜터먼 디벨롭먼털 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제일 먼저 또 시작도 하기도 했어요. 1927년도에. 그때에 이제 장애인들을 보냈는데 사실은 여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적 장애가 있어서 뭐 1, 2, 3, 4도 제대로 못하고 뭐 대답도 잘 못하고 이제 좀 이렇게 어리숙한 그 사람들이 먼저 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정신질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신질환자는 100%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똑똑해서 미치는 경우가 있지, 뭐 지적장애가 있어서 정신질환이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길에 나섰을 때 보이는 부분은 비슷한 거예요. 정신질환자도 자기가 자기를 케어를 잘 못하고 지적장애인 분들도 자기를 자기가 케어를 못하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수용시설이 되면서 거기에 보내주는 대상은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자 두 분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장애죠. 그러니까 복합장애 그 문제는 미국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가 돼요. 과연 이 사람을 지적장애로 볼 것이냐, 정신질환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복합장애로 볼 것이냐가 굉장히 많아지고 대규모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큰, 그런데 1,000명, 2,000명 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이 있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그냥 무슨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근데 정말 창살도 또 있었어요. 못 도망가게 이렇게 막아놓고 이런 게 있었고 대규모를 수용했는데 평생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생학이 시작되던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 1980년, 아까 1800년대하고 이 1900년도 초니까 사회에 유효하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고, 이런 분들이 길에 다니면 일반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거나 이러면 다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면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전문적인 치료인들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하자. 그리고 모아놨을 때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뭐 이렇게 병원 치료 다니고 이러지 말고 거기에 딱 모아놓고 아주 전문 인력을 써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치료를 하자라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1960년도부터 탈시설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정도로 큰 시설이 되어 있은 적이 없어요. 장애인의 경우는. 제가 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청량리 정신병원, 뭐 그 수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그 병원이, 큰 병원이 우리는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클 때. 그렇지만 거기에 물론 지적장애인들이 좀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시설화 문제가 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집안에서 다 이렇게 키우고 그냥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시설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60년도에 시작해서 사실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물론 2,000명, 3,000명 되는 그런 큰 시설이었지만 요즘은 뭐 그룹홈도 이제 뭐 한 50명, 100명 이렇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줄이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1950년도에 이 크로르프로마리진이라는 약물이 개발이 돼요. 이건 정신질환자들이 먹어서 그 증상을 좀 이렇게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좀 진정이 되니까 자기가 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았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계속 잡아놓을 수는 없었던 그런 이제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72년도에는 그 세미나, 큰 그 컨퍼런스에서 울프스버거라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스페셜 에드에서는. 그래서 울프스버거라는 분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컨셉트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노멀라이즈 해야 된다. 일반인이 살고 있는 생활과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거에 이제 힘입어서 드디어 이제 랜터만이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주의회에서 프랭클린 랜터만이라는 그 의원이 직접장애인의 0세부터 죽을 때까지 커버해주는 포괄적인 법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것이 돼서 지금도 이제 그 디벨롭먼털 센터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말도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장애자 그랬는데 요즘은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다 페이션트라고 했어요. 지적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다 그 페이션트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것이 클라이언트로 바뀌죠. 그건 이제 의뢰인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이제 와갖고 나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잖아요. 요즘은 손님으로 많이 봐요. 컨슈머예요. 미국에서 와서 서비스가 이렇게 쭉 있으면 그분들이 나 이 서비스가 필요해, 저 서비스가 필요해 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컨슈머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시설화인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탈시설화를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됐고 뭐 학문적으로 이제 같이 해야 한다, 뭐 통합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 2,000명, 3,000명 되는 시설을 사실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려면 아마 평생 못 하겠죠. 그러니까 탈시설화를 막 법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큰 시설들은 문을 언제까지 닫아라, 계획을 내라, 그리고 그때까지 다 닫아라라는 이제 이런 행정 집행이 되니까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이 많은 분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거나,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버렸거나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장애자 없이, 장애 학생이나 장애 자녀가 없이 이렇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물론 가끔가다 생각은 나지만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커진 그 장애 자녀가 집으로 오는 거를 반대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적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오히려 지적장애인 경우는 그룹홈으로 가거나 뭐 학교로 가서 특수교육을 받거나가 가능한데 이제는 그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질환자인 경우는 뭐 그룹홈에 갖다 놔도 또 그냥 뛰쳐나오죠.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정신질환자 분들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문제, 핫토픽이죠. 홈레스 피플. 근데 미국도 다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춥고 덥고 뭐 막 이런데 캘리포니아는 특히 이 남가주 제가 살고 있는 그 LA 쪽에는 사계절이 없죠. 뚜렷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따뜻하고 아름답고 비도 안 오고 참 살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런 분들이 다 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또 보조금도 많아요. 다른 주보다 부자 주라. 요즘 이제 한인타운에 가도 막 그 텐트가 홈레스 분들이 사는 텐트가 막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과연 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정치 공약이 되고 그러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자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플러스 지적장애인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다시 뭔가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뭐 땅콩집 뭐 이렇게 조그만 타이니 하우스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로 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재시설화를 해야 되나, 이제 막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이제 미국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는 그럼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여기서 하는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이제 재시설화냐, 뭐 탈시설화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과거에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현재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농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조금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요리하시고 그다음에 골프도 열심히 치고, 그러니까 장애인 수영도 많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지적장애인 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이렇게 이제 행복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전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의학과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장애가 경감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장애가 심했을 텐데 경감이 됐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뭐 그냥 걸어 다니려면 남보다 늘 느려야 됐는데 뭐 그 휠체어가 엄청 좋아요. 제 휠체어가.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장애를 그러니까 그 핸디캡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지만 그 다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옛날에는 그냥 살 수 없었던 그런 애기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좀 더 많아진다. 근데 저는 이걸 나쁜 의미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저도 그 프로 라이프로 장애가 있건 없건 장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유산을 시키거나 저는 그런 거를 반대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태어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의학은 이런 장애인 분들이거나 그러니까 꼬마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장애가 있는 아기들을 더 오래 살게 했고 장애인 분들도 더 오래 살게 했고 여러분들도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걸려서 여러분들도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래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 문제는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 사회복지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거에 비해서 저는 특수교육을 하니까 사실은 뭐 0세에서 22세 사이까지만 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엔 다 그냥 사회로 밀어버리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0세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서비스를 전공하시고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